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퍼카티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퍼카티닙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레테부무입니다. 레테부무는 40ml짜리와 80ml짜리 두 가지 용량을 갖고 있고요. 40은 하얀색, 80은 파란색 캡슐입니다. 이 약의 국내 허가 적응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레트융합 양성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이 레트 양성 비소세포 폐암의 확률은 2% 이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레트 변이 갑상선 수질암도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수질암은 갑상선 암의 약 1% 정도를 차지하는 암종인데요. 대개 이 레트 변이 확률은 6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유전적으로 갑상선 수질암이 걸린 환자의 경우 98%가 레트 변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전 소라페닙 또는 렘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레트융합 양성 갑상선 암도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상선 유두암에서 레트 양성 확률은 10%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퍼카티닙은 음식 섭취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도 투여가 가능하고 식후에도 투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약은 체중에 근거한 권장 용량이 제시가 됩니다. 50kg가 안 될 때는 120ml, 120ml면 40ml 한 캡슐이랑 80ml 한 캡슐을 복용하겠죠. 그리고 50kg 이상에서는 160ml. 그래서 이럴 때는 80ml로 두 캡슐 복용하겠죠. 이 권장 용량을 하루에 2번 12시간마다 복용하도록 추천이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 식후가 아니라 1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도록 추천이 돼서 내가 아침 7시에 셀퍼카티닙 복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녁약도 7시에 복용하셔야 되고요. 아침, 저녁 7시 알람 맞춰놓고 꼭 드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음식 섭취와 관계없다고는 하나 매일 똑같은 시간 또 매일 똑같은 컨디션에 드셔야 돼요. 내가 오늘은 식후에 먹고 내일은 공복에 먹고 모레는 식사 중간에 먹고 이런 것들은 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컨디션에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알람을 맞춰놓고 드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용을 잊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식약처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놓친 용량은 다음 예정된 투여까지 6시간 이상 남아있지 않는 한 투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예정 시간까지 6시간 이상이 남아있으면 복용해도 된다라는 말인데요.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7시, 저녁 7시에 셀퍼카티닙 복용한다고 가정을 해보았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침 7시에 셀퍼카티닙 복용 깜빡했는데 6시간 지나기 전에 아침 7시와 저녁 7시의 중간은 오후 1시거든요. 오후 1시 전에 생각났어요. 이건 빨리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면 셀퍼카티닙 복용해요. 그 즉시 복용하고요. 그 다음 복용은 미루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저녁 7시에 다음 약은 원래 제 시간에 복용하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아침 7시에 셀퍼카티닙 깜빡했는데 오후 1시 지나서 즉 6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나면 아침에 놓친 시간보다 저녁 시간이 더 가깝잖아요. 이때는 아침 셀퍼카티닙 복용 못해요. 한번 건너뛰고요. 저녁 7시에 제 시간에 한 회분 셀퍼카티닙만 복용할 수 있어요. 놓쳤다고 해서 2회분의 항암제를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산제 병용 시 셀퍼카티닙의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산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쓰림을 치료하거나 혹은 예방에 쓰이는 약물을 의미를 하는데요. 병원에서도 처방이 나기도 하고요.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해요. 속이 쓰려서도 치료를 위해서도 복용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약들로 인해서 속쓰림이 나타날까 봐 예방 목적으로도 쉽게 처방이 나거든요. 근데 이 셀퍼카티닙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
또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 국소작용 제산제와 같은 제산제와 병용을 금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라고도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요. 약제별로 권고사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병용 투여할 때는 이 약을 음식과 함께 투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셀퍼카티닙은 공복이나 식후 모두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랑 같이 복용할 때는 셀퍼카티닙을 무조건 식후에 먹으라고 돼 있고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프로톤 펌프 억제제, 영어로 이제 PPI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약은 대개 공복 투여가 권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 공복에 PPI 투여하고요. 아침 8시 식후에 셀퍼카티닙 복용하고 또 12시간 간격 두고 저녁 8시 식후에 셀퍼카티닙 복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H2 수용체 기량제 투여 2시간 전과 투여 10시간 후에 이 셀퍼카티닙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H2 수용체 기량제 같은 경우는 줄임말로 H2RA라고도 하는데요. H2RA를 아침 9시에 복용하게 된다면 2시간 전 혹은 10시간 후에 셀퍼카티닙 복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아침 7시 셀퍼카티닙, 저녁 7시 셀퍼카티닙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국소작용 제산제 투여 2시간 전후로 셀퍼카티닙을 복용하도록 추천이 되네요. 그래서 이 국소작용 제산제는 앞서 살펴봤던 PPI나 H2RA하고 다르게 하루에 여러 번도 복용할 수 있는 약에 속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국소작용 제산제 복용한다고 하면 2시간 전에 아침 7시에 셀퍼카티닙 복용하고요. 이에 맞춰서 저녁 7시에 셀퍼카티닙 복용한다면 그 전에 2시간 전이나 2시간 후에 국소작용 제산제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산제 병용은 가능하면 피하고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각 약제별로 이 셀퍼카티닙을 언제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꼭 잘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다만 이 PPI, 프론톤 펌프 억제제와 국소작용 제산제가 복합으로 된 복합제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지침은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병용을 피하시고 피할 수 없다면 이런 복합제제보다는 단일제제로 된 걸 처방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빈도가 높은 건 간독성과 고혈압입니다. 간독성은 뒤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AST, ALT 증가와 같이 간 관련된 임상검사 수치가 증가하는 게 50% 이상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50% 이상은 아니지만 41%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로 간질성 폐질환. 폐의 간질에서 발생한 일련의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QT 간격 연장이라고 해서 심장 박동 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들 따라서는 실신이라던가 경련, 급사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출혈, 또 과민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빈도가 높은 5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으로는 간독성, 실험실적인 수치로 칼슘이 감소하거나 알부민 감소, 또 포도당 증가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골수 억제에서는 백혈구, 면역력과 관련된 백혈구 감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수치하고 관련한 크레아티닌 수치가 증가하는 것도 49%나 알려져 있고요. 또 붓는 것, 이 부종이 이제 손발이 붓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눈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전신이 붓거나 하는 것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보단 설사 확률이 높네요. 하루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도 47%, 피로감도 46%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약은 상처 치유 장애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약은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 영어로는 배지프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약에 해당이 돼서
상처 치유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최소 7일 이상 이 약을 보류해야 되고, 주요 수술, 영어로는 메이저 서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요 수술 후 적절히 상처 치유가 될 때까지 최소 2주 이상 셀퍼카티닙을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9번째로 약물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셀퍼카티닙은 제산제와의 병용을 가능한 피하도록 추천이 되어 있고요. 병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셀퍼카티닙을 식후에 복용하거나 혹은 제산제와 시간 간격을 두도록 추천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약은 다른 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다른 약의 영향을 주기도 하는 약물 상호작용이 잘 알려진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이상 반응과 이런 약물 상호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독성이 있습니다. 제가 간독성과 고혈압은 확률도 높고 또 등급에 따라서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독성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병원 올 때마다 간 관련된 임상검사 수치 확인할 거고요. 간독성이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피로가 심하다 이런 것도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 간하고 관련한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 얼굴이나 눈 혹은 손바닥이 노랗게 뜨는 황달 증상이 있다던가, 오른쪽 윗배 간 있는 위치가 아프다던가 할 때는 당연히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고혈압. 혈압하고 관련해서는 병원 올 때마다 마찬가지로 체크를 할 거고요. 고혈압이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들 따라서 뭐 두통이 심하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어지럽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꼭 교수님들께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간질성 폐질환이나 QT 간격 연장, 출혈 같은 경우는 확률이 적었죠. 그래도 이제 간질성 폐질환하고 관련해서는 숨이 지나치게 차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지나치게 숨이 차다던가, 또 이제 마른 기침 같은 게 조금 잦다, 열이 난다 하는 것들 꼭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QT 간격 연장은 심장박동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약물 상호작용은 셀퍼카티닙이 다른 약에도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를 했는데요. 환자분들은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선생님들께만 다 얘기를 해주세요. 이 QT를 연장시키는 약물도 많고요. 셀퍼카티닙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약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선생님들께만 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출혈과 또 백혈구 감소 관련해서는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혈구수 모니터링 할 거고요.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꼭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스크 잘 쓰시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항상 조심해 주시고 다칠 만한 행위나 운동도 꼭 피해 주시고요. 여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였죠. 적혈구 관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요.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발생했을 때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으로 과민 반응과 갑상선 저하증이 있었습니다. 과민 반응의 징후 및 증상은 혈소판 감소 또는 트랜스 아미나제 증가. 트랜스 아미나제는 앞서 살펴봤던 간하고 관련된 임상 수치인 AST, ALT 등을 의미를 하고요. 이 트랜스 아미나제 증가를 동반한 발열, 또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는 발진, 관절통 또는 근육통을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꼭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저하증,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료진의 판단 하에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을 할 거고요. 특이적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환자분들이 너무 입맛이 없다던가 피로감이 심해진다, 식사량은 동일한데 체중이 계속 는다던가 혹은 붓는다,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또 변비가 심하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 하실 때는 꼭 선생님들께도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신장 수치하고 관련한 크레아티닌 증가는 확률이 높았었죠. 그래서 병원 올 때마다 이거는 피검사 시행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에 속했던 부종. 기본적으로 꽉 끼는 옷, 꽉 끼는 바지 같은 거, 레깅스, 꽉 끼는 장갑 같은 건 다 피해 주셔야 되고요. 이 셀퍼카티닙에 의한 부종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손발, 얼굴, 눈, 생식기, 또 전신 붓거나 할 때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시고요. 확률이 높았던 설사,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설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 좀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설사할 때 좀 물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식사 조금씩 자주, 그리고 맵고 기름진 건 피해주시고 너무 찬 음식보다는 실온온도 음식 섭취해주시고요. 증상 있을 때 드세요 하는 약 처방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상비약 갖고 계시다면 참지 마시고 약 복용하시면서 잘 넘어가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약을 제산제와 병용한다던가 또 이 약에 의해서 상처 치유 장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이 방문하시는 병원이나 약국마다 꼭 셀퍼카틴이 복용한다고 말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테브모, 셀퍼카틴이 복용한다고 한다면 가능한 제산제의 처방 피해 주실 것 같고요. 제산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다 안내를 주실 거고 환자분들도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상처 치유 장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에 이 약 복용을 잠시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방문하시는 병원, 약국에 꼭 이 셀퍼카틴이 복용한다 말하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미리 염려하지 말자.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